이철은 C3번 공작기계의 차가운 철제 프레임에 등을 기댄 채 반쯤 감은 눈으로 공장 천장의 형광등을 응시하고 있었다. 6월의 바람이 공장의 철제 대문 사이로 밀려 들어오며 금속 절삭류와 열화된 윤활유가 뒤섞인 달콤 쌉싸름한 냄새를 실어 나른다. 그 냄새는 5년 동안 그의 코를 스쳐 지나간 익숙한 악취였다. 모두 정신 차려. 30분 뒤면 그룹의 왕세자께서 도착하신다.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구 하나 삐끗하는 놈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명심해. 마동명 공장장의 목청이 기계 소음을 뚫고 공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이마에는 핏발이 선정맥이 드러나 있었고 땀방울이 성긴 머리카락 사이를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다. 작업복은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다. 주변의 작업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표정에는 큰 긴장감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화장그룹 산하 수백 개 자회사 중 하나인 서광정밀은 한때 그룹의 기술적 자랑이었지만 그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였다. 낡은 설비와 정체된 기술, 그리고 단 하나의 군수업체 장기 계약에 의존하는 초라한 현실. 마치 그룹에서 익힌 녹슨 부품처럼 서광정밀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부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그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졌다. 납품한 베어링 배치가 극한 압력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크리프 현상을 일으켜 고객사의 수억 원대 장비를 전손시킨 것이다. 이 약금은 천문학적이었고 더 치명적인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이었다. 본사에서 분노한 회장이 회의실에서 찻잔을 집어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오늘 그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영러. 최고 경영대학원을 가 졸업하고 그룹 부사장으로 부임한 그는 취임 석 달 만에 2개의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고 100여 명을 해고하며 냉철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의 방문은 명목상 현장 시찰이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은 서광정밀의 사형 선고를 위한 것이다. 이철, 이 늙은이 아직도 멍하니 있냐? 내 말 안 들려. 당장 내 구역 청소 다시 해. 공구들 정리 정돈하고. 영 부사장님께 내 이 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야. 마동명의 침방울이 위철의 뺨에 튀었다. 위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마동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후 자신의 발끝으로 떨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8년 된 빗자루는 나무자루가 사람의 손때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그는 빗자루로 바닥의 쇳가루를 느릿하게 쓸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 들어온 지 5년, 그의 공식 직급은 고급 기능공이었지만 실제로는 자빌꾼에 가까웠다. 전구를 갈고 수도관을 수리하고 가끔 문제가 생긴 공작기계를 어루만지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월급은 적지 않았고 일은 힘들지 않았다. 마치 정년을 기다리는 노인처럼 그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슬어 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수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30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낡은 재료역학 교과서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다. 마동명은 특히 그를 못 견뎌했다. 고급 기능공 직급을 차지하고도 야근은커녕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를 마동명은 순수한 잡부로 여겼다. 만약 그가 인사 담당자의 소개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마동명은 이미 그를 내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의 떠들썩함, 명예와 이익의 좋고 나쁨은 이미 그에게는 우유빛 유리 너머의 풍경과 같았다. 보이기는 하지만 그 온기를 느낄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아우디 A8L 세대가 공장 입구에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마치 땅에 엎드린 검은 포식자처럼.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정예팀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걸어 나왔다. 그는 28살쯤 되어 보였고 이탈리아 수제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사회의 마모를 겪지 않은 오만과 조바심이 스며 있었다.
그가 바로 영효였다. 그의 시선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공장 전체를 날카롭게 훑었다. 그 눈에는 호기심이 아닌 평가와 심사만이 담겨 있었다. 녹슨 낡은 기계들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을 보자 그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그의 뒤를 따르는 기술팀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태블릿 PC로 공장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기록했으며 입에서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영어 용어들이 흘러나왔다. 인장 강도, 크리프 피로, 소결 공정. 마동명이 허리를 구부린 채 달려가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영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서광정밀의 마동명입니다. 현장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영효는 코웃음만 치고는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제를 일으킨 3호 열처리로로 걸어갔다. 이게 문제가 된 배치를 처리한 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울렸다. 총기술자 이공이 긴장하며 앞으로 나섰다. 네, 영 부사장님. 당사의 모든 공정은 작업 지침서를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온도 곡선, 유지 시간, 모두 기준에 부합합니다. 부합한다고 영효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 있던 금태 안경의 조문박이 재빨리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빽빽한 데이터 보고서가 떠 있었다. 당신의 부합이란 게 베어링의 크리프 저항성을 설계치보다 12% 낮게 만드는 거였나? 20. 당신은 정식 교육을 받은 기술자다. 항공우주 등급 적용에서 12%의 성능 저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시오. 20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항공우주에서 12%의 성능 저하는 곧 추락과 사망을 의미했다. 공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기계의 웅웅거림조차 작아진 듯했다. 모두가 영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는 저기압을 느끼며 숨을 삼켰다. 이철은 여전히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마치 눈앞의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하지만 크리프 저항성 과 소결 공정이라는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빗자루를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것들은 한때 그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집착했던 것들이었다. 5년. 그는 그것들을 완전히 묻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당신의 기술팀입니까? 영효의 시선이 이공의 땀에 젖은 얼굴에서 떠나 그의 뒤에 서 있는 움츠린 기술자들을 경멸스럽게 훑었다. 문제의 원인조차 찾지 못하는 무능력자들. 이 말은 서광정밀의 모든 기술자들에게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안겼다. 이공의 고개는 더욱 낮아져 거의 가슴에 닿을 듯했다. 마동명은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땀을 흘렸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공에게 눈짓으로 해결책을 찾으라고 재촉했다. 조문박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 부사장님, 저희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문제는 소결 과정의 분위기 제어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의 설비는 너무 낡아서 질소 보호가스의 순도와 유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온에서 재료가 미세하게 산화되어 입자간 결합 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태블릿에서 복잡한 금속 조직 사진을 불러내며 빨간 원으로 의심되는 산화물 미세점들을 표시했다. 이 분석은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이공과 그의 팀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부끄러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보름 동안 애써 찾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이 사람은 데이터 한 번 보고 핵심을 찌른 것이다. 이것이 실력의 차이였다. 해결책은 영효는 감동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원했다. 간단합니다. 조문박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더 높은 순도의 보호가스로 교체하고 소결 온도를 15도 올리며 유지 시간을 20분 연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정립계 확산이 더 충분히 이루어져 미세 산화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방안을 승인했다. 그는 창백해진 마동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들었나? 조 박사의 말대로 하라. 즉시 시험 생산을 준비하고 내가 직접 결과를 확인하겠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마동명은 사면을 받은 죄수처럼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원자재 준비, 노 내부 청소, 새로운 소결 실험을 지시했다. 공장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직 위철만이 구석에 서서 다시 가동될 3호 열처리로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온도를 올리고 유지 시간을 늘린다고?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처방이었다. 마치 폐렴 환자의 원인을 찾지 않고 항염증 치료 대신 더 강한 해열제를 투여해 체온을 억지로 낮추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진짜 병소를 덮고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뿐이었다. 이 특수강제의 배합에는 미량의 히토류 원소 이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온 안정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 소결 온도창은 극도로 좁아서 임계점을 초과하면 결정립계의 취성금속 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베어링이 유리처럼 깨질 수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입술까지 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자신이 누군가? 청소부에 불과한 늙은 기능공. 그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마동명의 고함과 엘리트들의 조롱만 부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노 내부에서 금속 분말들이 잘못된 지시에 의해 뒤틀리고 파괴되는 결정 격자 구조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재료 과학에 대한 직감. 5년 동안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본능이 오늘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실험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고순도 질소 실린더가 연결되고 이공이 직접 제어반 앞에 앉아 조문박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온도 곡선을 정밀하게 설정했다. 공장 전체의 작업자들이 멀리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서광정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었다. 영효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냉철한 표정을 유지했다. 조문박은 동료들과 가볍게 농담을 나누며 마치 이미 성공을 예견한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긴 승온과 유지 과정은 모든 서광인들의 신경을 불처럼 태웠다. 2시간 후 냉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30분 뒤 노문이 천천히 열리며 열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두운 붉은 빛을 내뿜는 베어링 한 접시가 기계 팔에 의해 꺼내져 냉각류 탱크로 투입되었다. 치지직. 흰 연기가 치솟으며 격렬한 담금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목까지 치솟았다. 베어링이 완전히 냉각되자 조문박이 직접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어 압력 시험기 중앙으로 가져갔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띠며 영효에게 이쪽으로라는 손짓을 했다. 영 부사장님, 기적을 목격하시죠. 그가 베어링을 바이스에 고정하고 시험기를 가동했다. 유압암이 천천히 하강하며 압력계의 바늘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5톤, 10톤, 15톤. 이공이 옆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숫자를 중얼거렸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이 베어링은 20톤의 순간 압력을 견뎌야 했다. 압력계 바늘이 18톤을 가리켰을 때 조문박의 미소는 더욱 화려해졌다. 그는 이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자랑과 경멸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 순간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찰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시끄러운 공장에서 유난히도 귀에 거슬렸다. 압력 시험기 위의 베어링은 예상된 소성 변형 없이 열대 조각의 금속 파편으로 직접 산산조각이 났다. 그중 한 조각이 고속으로 튀어나가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며 조문박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그의 곡과 정장에 검게 그을린 자국을 남겼다. 조문박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는 멍하니 서서 귀에 울려 퍼지는 치명적인 파열음을 들었다.
공장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만약 이전의 실패가 성능 미달이었다면 이번 것은 완전한 재앙이었다. 영효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시험기 앞으로 걸어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리며 불꽃이 튈 듯한 눈빛으로 조문박을 노려보았다. 이게 당신의 해결책인가? 조 박사, 이게 당신이 말한 기적인가? 조문박의 입술은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먼지 하나 없는 구두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론상 이럴 리가. 이론, 영효의 목소리는 이빨 사이로 짜내는 듯 얼음 조각을 머금고 있었다. 내가 큰돈을 들여 당신을 데려온 이유는 이론을 들으려는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할 결과를 원한다고. 그가 발로 옆에 공구차를 걷어차자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쓰레기. 전부 쓰레기야. 영효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조문박을 가리키며 다시 이공을 가리켰다. 하나는 고집불통에, 하나는 답습에 빠져 있군. 화장 그룹이 너희 같은 놈들을 먹여 살리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공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압박감이 감돌았다. 마동명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다리는 후들거려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는 알았다. 서광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왕세자 앞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대한 생산사고를 터뜨렸으니 신선이라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영효의 기술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굴욕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물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부적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기, 그냥 베어링이 안 깨지게 하는 것뿐이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나른해 보였다. 하지만 이 죽은 듯한 고요함 속에서는 천둥 같은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의 근원지로 집중되었다. 공장 구석, 지금까지 투명인간처럼 바닥을 쓸고 있던 늙은 기능공, 이철. 그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공작기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그냥 흘러나온 잠꼬대인 것처럼. 마동명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는 마치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이철에게 달려들었다. 이철, 너 미쳤어. 여기가 내가 함부로 말할 곳이야? 꺼져. 그는 위철의 입을 막고 끌어내려 영효에게 불을 더 붙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영효가 손을 들어 마동명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이 위철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심사하고 탐구하며 마지막 한 줄기의 희망을 붙잡으려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그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당신, 이리 와서 말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분노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다소 누그러진 듯했다. 위철은 빗자루를 던지고 수십 쌍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밑창이 벗겨진 안전화는 주변의 정장 차림 엘리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조문박은 그를 경멸과 무시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빗자루 든 청소부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금속간 화합물이 뭔지 알아?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뭔지 알아? 이철은 그를 무시하고 압력 시험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의 파편 중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귀에 대고 손톱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띵! 막지만 다소 둔탁한 잔향이 울렸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극히 희미한 썩은 계란 비슷한 냄새. 그런 다음에야 그는 그것을 눈앞에 가져다가 파단면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 파단면은 은혜색의 금속 광택을 띤 결정질로 전형적인 취성 파괴 형태였다. 황화물 과잉, 소결 온도 과다로 인한 이트륨 원소 편석, 결정립계의 와이페이 취성상 형성. 그는 마치 가장 간단한 사실을 진술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이공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총기술자로서 그는 문제가 재료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을 뿐 구체적인 원인은 분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빗자루 든 청소부가 한 방에 핵심을 찌른 것이다. 조문박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다. 그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이론적 기반에는 자신이 있었다. 황화물. 말도 안 돼. 우리가 사용한 원료는 스웨덴에서 수입한 특수강 분말로 황합량이 0.005% 미만으로 관리되는데 어떻게 과잉일 수 있지? 원료에는 문제가 없어. 위철이 파편을 바닥에 던지며 철컹 소리를 냈다. 문제는 당신들의 공정이야. 그는 조문박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선을 보냈다. 당신들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탈지 공정 시간을 단축했지? 맞나? 조문박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탈지는 분말 야금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성형을 위해 금속 분말에 혼합된 결합제를 저온 가열을 통해 완전히 분해하고 휘발시키는 것이다. 탈지가 불완전하면 잔류 유기물이 고온 소결의 무산소 환경에서 탄소와 황으로 분해되어 금속 기지로 침투하게 된다. 이러한 불순물이 바로 재료 성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범이었다. 그리고 조문박이 제안한 온도 상승, 유지시간 연장 방안은 이 과정을 더욱 촉진하여 원래 성능 저하에 불과했던 문제를 재앙적 취성 파괴로 격상시킨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지? 조문박의 목소리가 떨렸다. 탈지 시간 단축은 그들의 팀이 영유에게 효율 향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최적화였고 이공조차 모르는 급비였다. 냄새로 알았어. 위철이 자신의 코를 가리켰다. 잔류 황화물은 파괴 시 미량의 황화수소를 방출하는데 냄새는 희미하지만 속일 수 없어. 현장이 술렁였다. 냄새로, 코로 수천만 원짜리 장비도 찾지 못한 재료 문제를 진단한다고? 이건 사람인가 신인가? 마동명은 완전히 넋을 놓았다. 그는 입을 벌리고 이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25년 동안 자신의 눈에 잡부에 불과했던 이 인간, 도대체 무슨 정체였던 것인가? 영유의 시선도 변했다. 그는 위철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심사가 아니라 놀라움,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평범하고 심지어 지저분해 보이는 얼굴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는 듯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영유의 목소리는 낮고 각 단어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짜내는 듯했다. 이 질문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공장의 잔물결을 일으켰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들도 알기를 원했다. 이 깊이 숨은 청소부가 도대체何方 산상인지. 위철은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이공에게로 몸을 돌렸다. 3호로의 공정 기록을 최근 6개월치 가져오세요. 그리고 창고에 원자재 입고 검사 보고서도 가져오세요.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20은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총기술자로서 청소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위철의 평온한 눈빛을 보자 반박할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서류를 가지러 갔다. 마동명은 입을 열어 뭐라고 하려 했지만 영유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다. 그는 지금 상황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조문박의 얼굴은 창백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술 불이기. 설령 당신 말이 맞아도 탈지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뭔가? 고객사의 최후 통첩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공정을 다시 조정하고 긴 테스트를 진행할 시간이 없어. 이것이 핵심 문제였다. 원인을 찾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별개였고, 더군다나 생명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불치병 앞에서는 누가 공정을 다시 조정하래. 위철이 그를 흘끗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기존의 불량품 배치도 살릴 수 있어. 살려. 어떻게? 조문박이 터무니없다는 듯 웃었다. 이미 취성상이 형성된 금속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재료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돼. 법칙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위철은 먼지가 쌓인 낡은 설비 앞으로 걸어가 손으로 그 위에 명판을 닦았다. S500형 플라즈마 활성로. 이것은 수십 년 전 구소련에서 도입된 이미 오래전에 퇴출된 낡은 설비로 공장 구석에 방치되어 고철 수집업자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걸 써. 위철이 말했다. 플라즈마 활성로. 이공이 서류를 들고 돌아오다가 이철이 가리키는 고철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위철, 농담하는 거지? 이건 이미 고장났어. 게다가 출력이 너무 작아서 표면 처리용일 뿐 베어링 전체 기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어. 고장난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위철이 기계 외부를 두드리며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출력은 작지만 제대로 쓰면 바늘 하나로도 거인을 살릴 수 있어. 그는 영효를 바라보았다. 영 부사장님, 1시간만 주세요. 그리고 조수 2명만 빌려주세요. 제가 합격품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강력한 자신감이 넘쳤다. 이 자신감은 충동적인 흥분이 아닌 이 과학에 대한 뼛속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영효는 깊이 위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뇌와 저울질 속에서 흔들렸다. 위철을 믿는 것은 거대한 도박이었고 그 판도는 서광의 운명, 나아가 그룹 내 자신의 미래까지도 걸려 있었다. 믿지 않으면 서광은 즉시 죽고 그는 감독 부실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조문박이 옆에서 다급하게 말했다. 영 부사장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난동입니다. 폐기된 구소련 장비로 항공우주 등급 부품을 처리한다는 건 이건 신화에 가까운 허튼 소리예요.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완전히 만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영효는 그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철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신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좋아, 한번 걸어보지. 그는 뒤에 서 있던 2명에 떨고 있는 기술자에게 명령했다. 너희 둘, 지금부터 이분의 지휘를 따라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해라. 그리고 그는 다시 위철을 바라보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1시간이다. 실패하면 당신과 당신의 이론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라질 것이다. 허락을 받자 위철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전원, 아르곤 가스, 진공 펌프. 그가 잇따라 지시를 내렸다. 지명된 2 젊은 기술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영효의 위압감 아래 게을리할 수 없어 허둥지둥 케이블을 찾고 호스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공장의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이 황당한 드라마를 구경하는 듯 둘러섰다. 마동명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하며 손을 비비고 망했어, 망했어, 이제 완전히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조문박은 팔짱을 낀 채 냉소하며 이철이 어떻게 서우창할지 기다렸다. 그의 눈에 위철의 모든 행동은 광대의 마지막 발버둥질에 불과했다. 위철은 직접 나서서 녹슨 제어반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빽빽한 배선과 러시아어로 가득한 다이얼이 있었고 2 젊은 기술자는 어지러워서 눈이 돌아갔다. 하지만 위철은 마치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듯 손가락이 다이얼과 스위치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전원 연결, 진공 펌프 가동, 노 내부에서 웅웅하는 저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올드타이머가 정말로 그의 손에 의해 깨어난 것이다. 진공도 마이너스 0.08 파스칼, 정상. 근로우 방전,
정상, 위철은 관찰창에 떠오른 연보라색 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불량품 더미에서 그나마 덜 깨진 베어링 하나를 골라 노 내부로 넣었다. 아르곤 가스 주입, 유량 0.5, 고주파 전원 가동, 출력 80%로 설정. 그의 조작에 따라 노 내부의 보라색 빛이 갑자기 밝아지며 깨진 베어링을 완전히 감쌌다. 저게 뭐 하는 거지? 플라즈마로 완제품을 때리는 건가?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한 기술자가 조문박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문박도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위철의 조작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플라즈마 활성화는 보통 표면 세척이나 표면의 방막을 증착하는 데 사용되며 이미 성형되고 내부 조직이 손상된 금속 기지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야 했다. 허세 부리기, 그는 마침내 그네 글자를 내뱉었다. 그러나 위철의 다음 일련의 조작은 그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위철은 장시간 조사하지 않고 매우 독특한 펄스 모드를 사용했다. 3초 조사, 5초 정지, 다시 3초 조사. 이렇게 반복했다. 동시에 그는 아무도 모르는 밸브를 통해 노 내부에 혼합가스를 주입했다. 뭘 주입하는 거지? 수소도 있네. 이공이 압력계의 변화를 보고 놀라 외쳤다. 수소 취성. 그가 재료를 완전히 망치려는 거야. 조문박도 경악했다. 재료학에서 수소는 독이며 수소 취성을 쉽게 유발하여 강제를 과자처럼 부서지게 만든다. 하지만 위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찰창에 전념하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사제처럼 집중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재구성이었다. 고에너지 아르곤 이온 충격으로 결정립계에 취약한 와이페이 화합물을 깨뜨리고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 통로를 형성한 후 수소 플라즈마의 강력한 투과성을 이용해 이 통로를 따라 재료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수소는 독이 아닌 메스였다. 그것은 황화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가스를 생성하고 일부 탄소를 제거하는 고상정화 과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펄스 간격 동안 재료 자체의 잔열과 플라즈마가 가져오는 순간 고온을 이용해 깨진 이트륨 원소를 다시 균일하게 결정립 내부로 재분산시켜 조직의 자기 치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위철이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박사 논문 주제였다. 너무 앞서고 너무 혁명적이어서 당시 그의 지도교수는 이것이 단지 수식 유도에 존재하는 이상적 모델에 불과하며 현실 산업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공정창은 바늘 구멍보다 좁았기 때문이다. 온도, 시간, 분위기, 출력, 어떤 매개 변수의 미세한 변동도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비가 퇴출된 것이다. 너무 조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손에 타지옷을 고철 덩어리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는 신기였다. 시간은 웅웅하는 근로우 방정과 모든 사람의 긴장된 호흡 속에서 흘렀다. 40분 후 위철이 전원을 차단했다. 노 내부의 보라색 빛이 서서히 꺼지고 깊은 어둠만이 남았다. 이게 끝인가요? 한 젊은 기술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나의 소동이었지. 조문박이 냉소하며 얼굴에 숨기지 않는 조롱을 드러냈다. 위철은 그를 무시하고 두꺼운 내열 장갑을 끼고 노 문을 열어 치료된 베어링을 꺼냈다. 그것의 외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플라즈마 충격으로 인해 색깔이 다소 어두워졌을 뿐이다. 파단면의 균열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봐,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조문박이 어깨를 으쓱이며 영효에게 말했다. 영 부사장님, 우리 1시간 낭비했어요. 영효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이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도 분명히 꺼져버렸다. 이철은 뜨거운 금속 조각을 받쳐들고 압력 시험기 앞으로 걸어갔다. 이철, 그만둬. 이공이 한숨을 쉬며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마. 또 망신당할 필요 없잖아. 이철은 고개를 저으며
베어링을 바이스에 다시 고정했다. 이번에는 파단면을 파단면에 맞춰 두 조각의 파편을 합쳤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미 깨진 베어링을 시험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냐? 군중 속에서 누군가 놀라 외쳤다. 마동명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다. 위철이 시험기를 가동했다. 유와 밤이 다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압력계에 고정되었다. 1톤, 2톤, 5톤. 바늘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합쳐진 베어링은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10톤. 조문박의 얼굴에서 조롱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어졌다. 15톤. 이공의 입이 점점 벌어지며 그의 눈에는 믿기 힘든 경악이 가득했다. 압력계의 바늘이 18.5톤이라는 죽음의 선을 안정적으로 넘어서며 계속 상승하자 공장 전체가 기묘한 정적에 빠졌다. 19톤, 20톤, 21톤. 설계의 기준을 돌파했다. 조문박의 몸이 흔들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로 가슴을 맞은 듯했다. 그는 옆에 공작기계를 붙잡고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다. 22톤, 23톤. 바늘은 여전히 확고하게 전진했다. 이미 깨진 두 금속 조각이 마치 신의 힘으로 다시 용접된 것처럼 틈새 없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마침내 23.7톤이라는 숫자에서 유압암이 과부하 경보를 울리며 자동으로 하강을 멈췄다. 그리고 그 베어링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사망. 10초간의 사망 후 산사태 같은 감탄과 논의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내가 뭘 본 거지? 23.7톤. 원래 기준보다 거의 20%나 높아. 이건 마법이야. 그가 깨진 금속을 원래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공이 시험기 앞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그 베어링을 만지며 입에 연신 기적. 정말 기적이야. 를 중얼거렸다. 마동명의 표정은 마치 평생 잊지 못할 마술을 본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경악하고 다시 광의로 변했다. 그가 위철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구세주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영효는 그는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기적을 만든 베어링이 아닌 위철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감동도 없었다. 오직 점점 강렬해지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극도의 불가해함이 뒤섞인 감정만이 있었다. 그는 위철의 얼굴에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그의 기억 깊숙이 전설처럼 존재하는 그림자를 발견한 듯했다. 주변의 소란과 환호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의 세계에는 이 평범한 얼굴만이 남았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허공에 떠 있는 듯했다. 조문박과 그의 팀은 이미 이 상식을 뒤집는 충격의 넋을 잃어 자신들의 사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영효는 위철 앞 50c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섰다. 그는 위철의 얼굴을 눈썹부터 눈, 코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의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가슴이 격렬하게 흘러내렸다. 마침내 충격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의 모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위철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너무 감격해서 완전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 공장 전체의 시선 속에서 이 하늘 높은 그룹의 왕세자는, 화장의 미래 후계자는 이 빗자루 든 청소부를 향해 천천히 정중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의 목젖이 굴러떨어지며 꿈에 중얼거리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를 내뱉었다. 사. 그 사라는 글자는 마치 깊은 연못에 던진 폭탄처럼 시끄러운 공장의 절대적인 정적을 터뜨렸다. 모든 환호, 논의, 감탄이 그 순간 멈췄다. 공기가 응고된 듯했다.
100여 명의 사람들, 100여 쌍의 눈이 굳어버린 영요와 그의 앞에 서 있는 위철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동명의 턱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의 얼굴의 광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거대한 황당함이라는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이공의 노화는 동전만큼 커졌고 그의 손에 든 자료들은 흩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조문박은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영요의 자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하늘의 총알은 그룹의 원로들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인간에게 이렇게 큰 예를 갖추다니. 시간이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영요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자신의 영혼을 떨게 하는 호칭을 완성했다. 사숙. 그 두 글자는 극도로 가볍고 극도로 불확실하게 절대 불가능한 꿈을 확인하는 듯했다. 사숙. 위철은 그를 바라보며 5년 동안 잔잔했던 마음의 호수에 드디어 잔물결이 일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평온하게 영요를 바라보며 그 눈빛에는 드디어 알아보았구나 라는 담담함이 스쳐 있었다. 그의 묵인을 확인한 영요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 차갑던 얼굴에 광의, 감동, 공포, 그리고 진한 존경이 밀려왔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잘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정말이군요. 위 사숙님. 그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고 잃었던 것을 되찾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이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욕설을 내뱉으며 기묘한 정적을 깨뜨렸다. 사숙, 뭐야? 왕세자가 청소부를 사숙이라 부른다고? 내 귀가 잘못된 거 아니지? 드라마 찍는 거야. 이철,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마동명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옆에 공작기계를 붙잡으며 자신의 세계관이 1시간 만에 반복적으로 분쇄되고 재구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위철에게 했던 모든 꾸중과 곤란과 경멸을 떠올렸다. 한기가 그의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끝났다. 이것이 그의 머릿속에 든 유일한 생각이었다. 위철은 주변의 소동을 무시하고 영요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당장 눈앞의 일을 먼저 처리하자. 네. 사숙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요는 즉시 모든 외부 감정을 거두고 다시 몸을 곧게 펴지만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뒤에 있는 완전히 굳어버린 부하들에게 돌아서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지금부터 서광정밀의 모든 기술 문제는 이철 씨가 전권을 맡습니다. 그의 말은 곧 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문박을 바라보며 시선은 이미 차갑게 돌아왔다. 조 박사, 당신과 당신의 팀은 지금 떠날 수 있습니다. 영 부사장님, 조문박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폐기된 장비로 우연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출처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출처를 모르겠다고 영요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문박에 대한 동정이 가득했다. 조문박, 너는 항상 내가 독일의 클라우스 교수의 제자라고 자랑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조문박은 왜 그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다. 그렇다면 클라우스 교수 위에 유럽 재료학계 전체가 인정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조문박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들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은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영요의 시선이 위철에게로 향했고 그의 눈빛에 담긴 존경은 거의 넘칠 듯했다. 그 신은 바로 옥스퍼드의 데이비스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에 올리는 그 클라우스 교수는 모두 데이비스 교수의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있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이위철 씨는 데이비스 교수의 유일한 직접 가르친 마지막 제자입니다. 쿵. 만약 방금 사수기 폭탄이었다면 이 문장은 핵폭탄이었다. 공장 전체 모든 사람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데이비스 교수의 유일한 마지막 제자? 세계 재료학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그 전설적인 인물? 인간의 야금 기술을 20년 앞당겼다는 그 사람의 친제자가 이 조그만 공장에서 5년 동안 바닥을 쓸고 나사를 조였다고? 이건 소설보다 더 황당하고 영화보다 더 판타지다. 조문박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위철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직 끝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가 자랑하던 박사학위는 데이비스의 마지막 제자라는 명칭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신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과학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방금 위철의 그 신기에 가까운 조작, 그 신의 경지에 이른 고상정화 이론을 떠올렸다. 그것은 운도, 마법도 아닌 그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과학이었다. 이제 당신은 아직도 그가 출처를 모른다고 생각하나? 영효가 차갑게 물었다. 조문박은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철은 이 신분 폭로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는 이공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공, 멍하니 있지 마세요. 당신의 팀을 소집하세요. 남은 불량 베어링들을 제가 방금 사용한 방법으로 배치별로 처리하세요. 기억하세요. 펄스 주파수와 가스 혼합 비율이 핵심입니다. 제가 매개 변수를 써드릴게요. 네. 좋아요. 위 선생님, 이공은 감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는 위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걸어다니는 지식의 기념비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 위철은 마동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생산을 조율하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첫 번째 500개 합격품이 라인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객사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네. 이 회장님, 아니, 이 사장님, 마동명은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보다 더 못생긴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서광정밀 전체가 이철의 존재로 인해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기계처럼 순식간에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고속 가동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위철은 모든 것을 지시한 후 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비교적 깨끗한 셔츠를 드러냈다. 그는 영효에게 말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얘기하자. 영효는 즉시 몸을 굽혀 이쪽으로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사숙님, 이쪽입니다. 제 사무실은 절대 조용합니다. 영효의 사무실은 그의 차량 중 개조된 아우디 AA 한 대였다. 차량 내부는 이동식 응접실로 개조되어 있었고 가죽 소파, 미니바, 그리고 고가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창문은 단방향으로 바깥의 분주한 공장을 선명히 볼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차량 외부의 뜨거운 생산 현장과 비교해 차량 내부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영효가 직접 이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는 정교한 골드 트림의 도자기 찻잔을 사용했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초등학생처럼 공손한 자세로 건넸다. 사숙님, 차 드세요. 이철은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상등급의 금준미였다. 차 향이 입술 사이로 퍼져나가며 5년 동안 풀어본 적 없는 신경이 조금이나마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님께서는 건강하신가? 이철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영효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고혈압이 조금 있으시고 의사가 과로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는 자주 사숙님을 생각하십니다. 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았다. 영효는 위철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가 삼켰다. 그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숙님, 당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갑자기 학계에서 사라지신 건가요? 우리 모두 당신이... 그는 그 단어를 감히 말하지 못했다. 당시 위철의 박사 논문 고에너지 플라즈마의 금속 기진의 비평형 고상 반응 연구는 학계 전체에 지진을 일으켰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 연구가 그에게 다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졸업식 하루 전 위철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의 실종은 세계 재료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어떤 이는 비밀기관에 스카우트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명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은퇴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실험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도 했다. 별거 아니야. 위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지쳐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 설명은 분명히 영효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감히 더 묻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서광정미를 선택하셨고 또 여기서... 그는 청소라는 단어를 이 전설적인 인물과 연결시키기 어려웠다. 하나의 약속 때문이야. 위철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공과 그들의 팀이 S500 플라즈마 활성로를 조작하며 연보라색 빛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다. 약속. 그래. 너의 할아버지께 한 약속이야. 위철이 시선을 거두어 영효를 바라보았다. 내가 옥스퍼드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영 할아버님의 후원 덕분이었어. 그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연구비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셨지.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야. 영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 일은 그조차 몰랐다. 졸업을 앞두고 할아버님께서 옥스퍼드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저와 상업적인 이야기도 보답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화장그룹은 평생의 신뢰이지만 흥하는 것은 갑자기, 망하는 것도 갑자기라는 이치를 알고 계셨다고. 그는 언젠가 화장이 기술적 안일에 빠져 무너질까 두려워하셨어요. 위철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저와 군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가장 걱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산 현장에 그림자처럼 잠복하길 바라셨죠. 직위도 대우도 묻지 않고 그저 보고 느끼며 언젠가 화장이 통상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추서하길. 영효는 완전히 충격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사와 처세만을 아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깊은 포석을 두고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하청 공장의 잠입자로 만든다고? 이수환, 이 패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층 빌딩은 기초가 문제인 것이 가장 무섭다고. 그룹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썩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그가 나를 사장실에 앉혀 보고서를 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낫다고. 위철이 찻잔을 들어 차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영효의 목이 메었다. 그래서 사숙님의 이 5년은? 이 5년 동안 나는 공장 3곳을 옮겼어. 모두 화장 산하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제가 많은 자회사들이었지. 나는 나사를 조이고 지게차를 운전하고 5년 동안 바닥을 쓸었어. 위철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세월의 풍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많은 문제를 보았어. 설비의 노후화, 인력의 해이, 기술의 단절. 서광의 오늘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영효의 얼굴에 깊은 부끄러움이 스쳤다.
그는 항상 자신이 데려온 엘리트 팀과 첨단 이념이 화장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낡은 공장들을, 이 뒤처진 노동자들을 멸시했다. 그런데 자신이 본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밝은 빛이 숨어 있었다니. 그의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이 정해진 바늘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깊었다. 사숙님, 그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자만했고 너무 증명하고 싶어 했으며 그룹의 진정한 기반을 무시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높고 높은 왕세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후배였다. 위철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같은 재능, 같은 자부심, 그리고 같은 취약함. 지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위철이 손을 저으며 그를 안치라고 했다. 너는 똑똑하고 패기도 있지만 내 눈은 하늘의 구름만 볼 뿐 발밑의 길은 보지 못해.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내 엘리트들은 가장 아름다운 PPT를 만들고 가장 완벽한 이론 모델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공장에서 C35기계의 베어링이 10,000번 회전할 때마다 세 방울의 윤활유를 넣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 한 방울이 많으면 기름이 튀고 한 방울이 적으면 마모가 일어나지. 그들은 또한 그 열 처리로의 온도 센서가 노후화되어 실제 온도가 표시보다 5도 높다는 것을 몰라. 이런 것들은 책에도 없고 보고서에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한 부품, 한 공장, 나아가 한 그룹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야. 영효는 깊이 생각에 잠겼고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이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가 자랑하던 경영 시스템을 해부하며 화려한 외관 아래 감춰진 썩은 내부를 보여주었다. 기억해. 위철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기술은 결코 차가운 데이터와 공식이 아니야. 기술의 본질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가장 섬세한 이해와 존중이야. 언제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내가 진정으로 화장의 깃발을 짊어질 수 있을 때야. 차량 내부의 공기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영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안도감과 결단력이 가득했다. 사숙님,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밤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지만 서광정밀의 공장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기계의 굉음, 작업자들의 구호, 금속의 충돌음이 하나의 격렬한 교향곡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사후의 생환과 희망이 가득했다. 위철의 지도 아래 이공과 그의 기술팀은 플라즈마 고상정화의 조작 요령을 완전히 숙달했다. 10년 동안 잊혀졌던 이 올드타이머는 공장의 구세주가 되어 폐기물들을 설계 기준을 뛰어넘는 신품으로 연속적으로 탈바꿈시켰다. 한편 위철은 영효의 이동식 사무실에 앉아 서광정밀의 최근 5년간 모든 생산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영효는 초등학생처럼 공손하게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들고 언제든지 이철의 가르침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위철이 보고서 하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봐. 3년 연속 원자재 구매 비용이 상승했지만 입고 검사 보고서의 주요 원소 함량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영효가 보고서를 집어들고 한번 보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누군가가 저가 자재를 쓰고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어. 맞아. 위철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리고 여기 설비 유지보수 기록을 봐. 핵심 부품 교체 주기가 표준 매뉴얼보다 2배나 길어져 있어. 많은 부품이 폐기 시한을 넘겨 사용되고 있어. 이건 또 왜 그러는 거지? 장부를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거겠죠. 영효의 목소리가 다소 간결해졌다. 절감한 돈이 누군가의 연말 보너스가 된 거겠지? 위철이 냉소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 보고서.
전기세가 말도 안 되게 높아. 반쯤 가동 중단된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 만부와 생산 때보다도 더 많아. 이상하지 않나? 영효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시퍼렇게 질렸다. 그는 위철의 지적을 따라 하나씩 내려가며 그 충격적인 실태를 목격했다. 자재 빼돌리기, 데이터 조작, 비용 부풀리기, 국유 재산 유용. 작은 서광정밀은 마치 흰개미에게 내부가 파먹힌 개미집처럼 겉보기에는 온전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천 구멍이 났다. 이번 베어링 사태는 단지 도화선이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매설된 수많은 지뢰를 폭발시킨 것이다. 마동명, 영효가 이를 악물며 그 이름을 내뱉었다. 공장장으로서 이 문제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주동자 중 하나일 것이다. 마동명 하나만이 아니야. 위철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하나의 그물망이야. 구매에서 생산, 회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동명 하나를 건드리면 연관된 다른 것들이 줄줄이 따라 나올 거야. 영효의 주먹이 딱딱 소리나게 쥐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누구든 그물망이 얼마나 크든 나는 반드시 뿌리째 뽑을 거야. 뽑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해. 위철이 그를 바라보며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들을 모두 잡으면 누가 생산을 유지할 건가? 고객사의 주문은 어떻게 할 건가? 직원들의 월급은 누가 줄 건가? 영효가 멈칫했다. 그의 몸에서 분노의 기운이 순간 사라지고 대신 어리둥절함이 밀려왔다. 그는 비로소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부패는 결코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인심과 이해관계, 안정성을 아우르는 복잡한 수술이었다. 그럼, 사숙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처음으로 난감함과 무력감을 느꼈다. 세 글자, 안정, 정확, 강력. 위철이 세 손가락을 펼쳤다. 첫째, 상황을 안정시켜라. 이번 위기를 이용해 생산 권한과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라. 이공은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인품은 비교적 정직하니 우선 부츠해라. 주문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안정이다. 둘째, 은밀히 증거를 수집해라. 너는 팀을 데려왔지? 그들이 더 이상 기계만 보게 하지 말고 회계 장부와 유통, 창고를 조사하게 해라. 모든 해충의 죄증을 하나하나 확실히 박아 넣어라. 이것이 정확이다. 셋째, 분화하고 와해시켜라. 죄가 무거운 핵심 인물과 단지 흐름에 따라 소소한 이득을 챙긴 하위 관리자들을 구분해라. 출구를 주고 기회를 주어 자백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라. 증거가 확실하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일망타진해라. 이것이 강력이다. 위철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영효의 눈빛이 한층 밝아졌다. 이 말들은 마치 등불처럼 그의 머릿속의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경영학 모델을 배우고 수많은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기업 내부 정리를 정밀한 전투 배치처럼 명쾌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숙님, 저는 영효가 감동하여 일어섰지만 어떤 말도 창백해 보였다. 앉아 위철이 손을 저었다. 이것들은 다만 술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도야. 그는 창밖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켰다. 저들을 보아라. 그들이야말로 화장의 진정한 기반이야. 해충은 잡을 수 있고 관리자는 교체할 수 있지만 이 일선 노동자들의 마음은 흩어지면 안 돼. 이번 위기는 그들에게 재앙이자 기회야. 그들에게 보여줘라.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뛰어나면 희망이 있고 예전보다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화장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인심은 가장 수리하기 어렵고 또한 가장 수리할 가치가 있는 것이야. 영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평범하지만 굳건한 얼굴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유례없이 깊어졌다. 이날 밤 그는 경영대학원에서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새벽 1시 첫 번째 재생 처리된 500개의 베어링이 모든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고 성능 지표는 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초과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 전체가 열광했다. 마동명이 검사 보고서를 들고 차량 앞에 달려와 영유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의 뚱뚱한 얼굴에 아첨과 공포가 뒤섞여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늘 높은 그물이 이미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철은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한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피로를 느꼈다. 그는 영유에게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 가다니요. 영유가 당황했다. 사숙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서광이 사숙님을 필요로 하고 화장도 사숙님을 필요로 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제가 사숙님을 놓쳤다는 것을 아시면 제 다리를 부러뜨리실 거예요. 내 약속은 이제 끝났어. 위철이 일어나며 굳은 몸을 풀었다. 남은 것은 내 무대야. 이런 작은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화장의 후계자로 있을 자격도 없어. 그가 차문을 열고 떠나려 했다. 사숙님, 영효가 뒤에서 쫓아나오며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앞으로 어디서 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철은 뒤를 돌아보며 잠시 생각했다. 정말 나를 찾고 싶다면 화장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공장으로 가봐. 아마 거기서 바닥을 쓸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차가운 달빛을 맞으며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영효만이 차량 조명 아래에 홀로 우뚝 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철은 5년 동안 살던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의 모든 것, 침대 밑에 옥스퍼드 박사 학위 증서까지도 이철이라는 청소부의 신분과 함께 과거에 묻어두었다. 그는 심야열차에 올라 낯선 남쪽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장그룹 사나이 또 다른 파산 직전의 자회사, 특수 세라믹 공장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기차는 철로 위를 철컹철컹 달렸고 창밖의 풍경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후퇴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기대어 유리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지친 것일까? 정말 단지 약속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 그것은 영효에게 한 변명에 불과했다. 진짜 이유는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가시였다. 그의 스승 데이비스 교수는 순수한 학자였고 과학의 순교자였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몇 년, 그는 추악한 학문자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 다국적 첨단 기업이 그의 선도적 연구를 눈여겨보고 거액으로 인수를 시도했다. 데이비스 교수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의 팀 부연구원을 매수해 연구 데이터를 훔치고 특허를 선점한 후 데이비스 교수를 학문적 부정행위로 역공격했다. 그 시절 이철은 스승과 함께 수많은 소송과 청문회에 맞섰다. 그는 한 위대한 영혼이 자본과 거짓말에 의해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그들은 소송에서 승리했고 명예를 지켰다. 그러나 스승의 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임종 직전 스승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 탑 속의 것들을 믿지 마라. 그것들은 겉에 반짝이는 설탕 코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은 독일 수도 있어. 진정한 과학은 논문에 있지 않고 회의장에 있지 않아. 그것은 공장의 용광로 속에 선반의 칼날 끝에 해결해야 할 모든 실제 문제 속에 있어. 거기로 돌아가라.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과학의 가장 순수한 가치를 찾아라. 스승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모든 자부심과 혼란을 꿰뚫었다. 그는 깨달았다. 학계의 정상이 과학의 종착역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화려한 직함들, 그 화려한 이론들은 만약 세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한 무더기의 휴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그는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그는 마치 고행자처럼 중국의 산업 중심지에서 그의 수행을 시작했다. 그는 단 하나의 답을 찾고 싶었다. 과학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이 5년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서광과 같은 침체와 일부 국영 기업들의 어려움 속의 고수도 보았다. 한 기술적 난제를 위해 보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은 노련한 엔지니어를 보았고 몇 푼의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 규정에 손을 대는 작은 사장들도 보았다. 이러한 생생한 사람들과 사건들은 최고 등급 학술지의 논문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깊었다. 그는 점점 깨달았다. 기술에는 선악이 없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선악이 있다는 것을. 과학에는 입장이 없지만 과학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신념은 스승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과학을 그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라. 기차의 도착 휘슬 소리가 그를 추억에서 깨웠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배낭을 메고 역을 나서 이 낯선 도시의 인파 속으로 녹아들었다. 일주일 후 화장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영효의 할아버지, 화장그룹의 창립자 영진방이 거대한 정목 책상 뒤에 앉아 한 부의 문서를 집중해서 읽고 있었다. 그는 이미 80을 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왕성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영효는 책상 앞에 서서 선생님의 훈계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영효는 가장 간결한 언어로 서광정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다. 위철의 등장과 마동명 등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영진방은 문서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이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를 보지 못했어. 그의 늙은 목소리에는 이안과 감회가 담겨 있었다. 이 녀석, 여전히 그때 그대로구나. 똥처럼 고집스럽고 금보다 더 진실하지. 할아버지께서는 사숙님이 서광에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영효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영진방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지 그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어. 화장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느 한 구석에. 나는 이 한 수의 여분의 돌을 놓고 5년을 기다렸다. 평생 그가 추서할 날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지.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가장 총애하는 손자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소요야, 이번에 너는 잘했어. 하지만 내가 운이 좋았다는 것도 알아야 해. 사숙이 내 뒤를 정리해 주었으니까. 영효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제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시대의 잘못이지. 영진방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금융, 자본 운용을 접하며 자랐어. 너희는 레버리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 세상의 기반은 한 벽돌 한 벽돌, 한 못 한 못, 실제로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잊었어. 내가 내 사숙을 최하층으로 보낸 것은 그가 나를 대신해 화장의 뿌리를 지켜보게 하려는 것이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뿌리가 이미 썩기 시작했구나. 그의 눈빛이 엄격해졌다. 서광은 시작일 뿐이야. 화장 산하 수백 개의 회사 중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있을까? 영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즉시 전면 조사팀을 구성하여 모든 자회사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니, 영진방이 손을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그 문서를 집어 영효에게 건넸다. 그것은 화장그룹 CEO와 3명의 부사장의 사직서였다. 그중 한 명은 그룹의 조달과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가 서광을 처리하는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영진방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 사숙이 물고기들을 다 터뜨렸으니 이 늙은 어부가 그물을 걷어들일 차례지. 영효는 그 사직서들을 바라보며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역시 늙은 여우는 속이 깊다는 것을. 그는 아직 1층에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대기권에 있었다. 그럼 사숙님은 그는 갔어. 영진방의 눈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상실감이 스쳤다. 그 녀석은 붙잡을 수 없어. 그의 세계는 내 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가 갈 때 무슨 말을 했지? 영효는 위철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가 말하길 그를 찾고 싶다면 화장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공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영진방의 흐릿한 눈동자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였다. 그는 책상을 세게 치며 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좋은 이철. 그는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영효는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영진방은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그는 내게 말하는 거야. 그가 화장을 위해 계속 힘쓰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화장을 치료해야 한다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내 수술칼도 따라가야 한다고. 그는 내 말이 아니야. 그는 바로 그 말을 쥔 사람이야.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화장 그룹 전체를 뿌리부터 뒤집는 혁명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이사숙, 너는 잘 만났어. 영진방이 영효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눈에는 전대미문의 기대가 빛났다. 가서 그를 찾아라. 하지만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고 그를 보고 그에게 배워라. 진정한 장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내가 배운 것으로 화장을 바꿔라. 3개월 후 강남 화홍 특수 세라믹 공장. 덥고 먼지 자욱한 연마 작업장 안 위철은 똑같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두꺼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낡은 볼미를 힘겹게 조작하고 있었다. 기계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내며 바닥 전체를 떨게 했다. 이곳의 상황은 서광보다 더 나빴다. 설비는 거의 70에서 80년대의 퇴출품이었고 공정은 오류가 가득했다. 생산된 세라믹 기판의 불량률은 무려 40%에 달했다. 공장은 이미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거의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 지 3개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연마공으로서 조용히 관찰하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미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다. 설비도 공정도 아닌 원료였다. 그들이 사용하는 산화알루미늄 분말의 입도 분포가 극도로 불균일하여 소결 시 수축률이 일정하지 않아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생했다. 해결책도 매우 간단했다. 볼밀 공정에 굽의 원심 분리, 선별 과정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불량률을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이 공장의 문제는 기술적 측면을 훨씬 넘어서 관리층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썩어 있었다. 지금 해결책을 내놓으면 그들의 새로운 착취 도구가 될 뿐이었다. 그는 서광에서 영효가 나타났던 것과 같은 계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그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작업장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입구에 멈춰섰고 깔끔한 셔츠 차림의 일행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선두에는 익숙한 모습이 있었다. 영효였다. 그는 야위었고 검게 그을렸으며 얼굴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고 능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온화한 심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위철 앞에 서서 주변의 작업자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숙님, 그가 위철을 불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존경이 가득했다. 위철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의 땀과 먼지를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왔어? 배우러 왔습니다. 영효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는 어떤 기술팀도 데려오지 않고 회계 2명과 인사 1명만 데리고 왔다. 오늘부터 저는 이 공장의 부공장장으로 생산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그는 위철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다. 사숙님, 저는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 곁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철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 드디어 조금은 눈을 뜬 모양이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영효는 정말로 말한 대로 행동했다. 그는 위철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고 특별 대우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위철과 함께 공장에 출근해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모든 공정을 익히고 모든 설비의 성격을 파악했다. 그는 한 매개 변수의 설정 때문에 노련한 기술자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퇴근 후에는 술 2병을 들고 노동자의 집을 방문해 그들의 불만과 일상을 들었다. 그는 가장 서투르고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한때 경멸했던 이 세계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위철은 여전히 말없는 연마공이었다. 어느 날 공장의 최대 고객인 한 일본 전자회사가 기술 대표를 보내 제품 품질 불량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와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낙타의 등에 올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전 직원 회의에서 공장장과 부공장장들은 골치를 앓았지만 서로 책임을 돌리기만 할 뿐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회의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을 때 영효가 일어섰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영효의 시선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고 마지막으로 구석에서 방청하고 있던 위철에게 멈추었다. 99% 합격률의 제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효는 위철을 찾았다. 사숙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위철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 책임감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복잡한 공식과 도표로 가득 찬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영효에게 건넸다. 이것이 해결책이야, 위철이 말했다. 하지만 실행할 수 있을지는 내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어. 영효는 그 종이를 보물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왜 위철이 직접 나서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숙님, 믿어주십시오. 그 후 3일 동안 영효는 번개 같은 수단으로 공장의 모든 생산 지휘권을 장악했다. 그는 위철의 방안을 들고 모든 기술 간부를 소집해 직접 설명하고 직접 실험했다. 그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다. 옛 관리층의 겉으로는 따르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태도와 노동자들의 불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위철이 가르친 방법으로 그는 분화하고 포섭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그를 믿고 따르는 팀을 결집시켰다. 3일 후 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세라믹 기판이 일본 대표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의 표정은 과거 조문박의 표정과 같았다. 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리고 영효는 이 전투를 통해 공장에서 진정한 위신을 세웠다. 그날 밤 공장의 축하 연회에서 영효는 구석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위철을 찾았다. 사숙님, 감사합니다. 그가 위철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나에게 고마워할 것 없어. 위철이 잔을 비웠다. 이것은 내가 직접 얻어낸 것이야.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가 물었다. 위철은 알았다. 이곳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그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중국은 넓어. 망가진 곳이 아직 많을 거야. 영효가 침묵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사숙님,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위철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화장의 미래는 사숙님 한 분만이 앞에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숙님 곁에서 가장 힘든 전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정으로 공장을 수리하고 기업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 할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리철은 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데이비스 스승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가 이상으로 여겼던 과학과 산업의 가장 완벽한 결합을. 아마도 이것이 바로 과학의 가장 좋은 전승일 것이다. 한 사람의 고독한 수행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의 불꽃 전승. 그가 일어나 영유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럼 내일 우리 함께 기차표를 사러 가자.